비상계엄 때 군인들 몸으로 막는 시민들의 모습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세계에 소개되자 댓글들을 보면 일본 쪽 댓글들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부럽다. 뭐 이런 반응들. 훌륭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고 그 유사한 반응이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렇게 못한다. 한국인들 대단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인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한국, 침묵을 택하는 일본의 차이는 어떤 문화에서 비롯되나요? 저는 일단 민족 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 우리주의자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나 개인보다는 집단, 우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5,000년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민족 심리인데요. 그래서 국가적 상황, 위기 상황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한국인들은 그걸 자기 개인의 문제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 전체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내일이자 곧 우리의 일이네.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는데 일조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예전에 뭐 IMF 경제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국난 극복 시기, 이런 뭐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한 학자들도 있는데 국난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떨쳐나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촛불항쟁에서도 여실히 이제 드러났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집단주의가 강하다고 얘기되지만 그 집단주의는 진짜 집단주의가 아니고 한국 같은 가짜 집단주의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내면 세계는 개인주의자들인데 다 내면은 겉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집단주의자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본인들은 사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일단 자기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요걸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비상계엄이 이제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당장 나한테 피해를 많이 주나 안 주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보다 오히려 우리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오히려 안 나갈 사람까지 나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촛불 시위가 이제 발생할 때 처음에 그걸 촉발했던 것이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한국인들인데요. 나이가 좀 있는 세대입니다. 소위 이제 50대 60대 요 사람들이 주로 처음엔 달려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젊은 세대가 대거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촛불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해요. 부채감, 뭐 빚을 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하는데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우리주의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뭐 예를 들면 가족 내에서 가족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아버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자식들의 심정, 나머지 가족들의 심정이 뭘까요? 바로 부채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같이 할 일을 왜 아버지 혼자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게 이제 한국의 젊은 세대라면 일본인들은 그 군인들 앞에서 총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하다고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건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나는 나지. 그러니까 부채감이나 미안한 마음이나 뭐 그 빚진 느낌 이런 거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일부가 그걸 하더라도 나머지가 다 달려나가서 동참하는 경향은 적습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인간을 굉장히 중시하는 인간 중심주의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권리 침해, 존엄성 침해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국인들이 그거를 강조를 할 수 있었냐 하면 뻑하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 권리 주장을 하기가 쉬웠죠. 사실상. 그러니까 뭐 지배층이 계속 억압을 해도 우리로 뭉치는 한 뭐 봉기를 일으키든 뭘 하든 해서 저항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권리 의식이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침해한다. 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생각되면 한국 사람들은 바로 들고 일어나는 성향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좀 무력감이 많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항상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개인이다. 개인이 어떻게 군대에 맞서? 이거 안 되지. 힘이 딸리지. 그런 무력감 때문에 상당한 복종적 성향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항을 잘 못하는 게 있죠. 비상계엄으로 군인 앞에 맨몸 시위를 지켜본 일본인들은 한국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꼈나요? 일단 건전한 반응을 보자면 부러움, 근데 존경, 감탄 이런 게
많다고 봐야죠. 실제로 그때 그 비상계엄 때 군인들 몸으로 막는 시민들의 모습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세계에 소개되자 그 댓글들을 보면 일본 쪽 댓글들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부럽다. 뭐 이런 반응들. 훌륭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한국이 우리가 낫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고 그 유사한 반응이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국인들 우리 같으면 저렇게 못한다. 한국인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건전한 반응. 그야말로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폭압에 맞서 싸우는 저항 정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감탄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제 대다수인데 좀 삐딱한 반응도 있어요. 일본에는 어떤 거냐면 무모하다, 감정적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역시 이성보단 감정이 앞선다. 뭐 이런 댓글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힘에 저항하는 거, 특히 이제 권력에 저항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보통 그런 게 내재돼 있죠, 심리 속에. 그래서 한국인들을 보면 불나방 같이 보이는 거예요. 총동 군인들 앞에 맨몸으로 나가니까. 저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곰곰이 따져보면 안 해야 될 짓인데 감정이 앞서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동양의 라틴인이다 이렇게 불렀죠. 자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감정적이다, 뭐 이성적이지 않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린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 일본에서 혐한이 눈에 띄게 약해진 가장 큰 심리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혐한은 일본 국민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 심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장된 측면이 많은 겁니다. 권력자들이나 지배층에 의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음에 혐한이라는 것이 발생한 것도 소위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됐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는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죠.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그래서 서구화를 이루었고 군국주의화에 성공합니다. 그러자 이제 침략의 눈길을 뭐 어차피 유럽이 먹고 있는 나라들은 못 먹을 테고 유럽이 먹고 있지 않은 아시아 쪽에 눈길을 돌리는데 그 첫 번째 나라로 한국을 찍으면서 한국을 정벌해야 해야 된다는 정한론을 내세우죠. 이때부터 혐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을 정벌하려면 한국인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안 되죠. 싫어해야 됩니다. 심지어 혐오해야 돼요. 그래야 가서 다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된다. 밟아도 된다. 이게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본 지배층 내에서 한국인들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러한 혐한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기 시작했었고 그게 최고의 극성을 부렸던 때는 일본 이제 식민지 시절이겠죠. 조선직은 안 돼. 조선인은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일본이 유포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다음에 혐한 사라져야 되는데 원래. 근데 일본의 문제점은 군국주의 세력이 전쟁 이후에도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독일과는 달리.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세력이 거의 청산됐어요. 일본은 전범 세력이 거의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거의 살려줬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 하에 일본 전범들을 그대로 다 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 군국주의 세력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여기는 또 정치를 좀 세습 정치를 하는 나라거든요. 자기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아들이 손자한테 물려주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군국주의 자들이 그대로 자기 가족들한테 물려주면서 이 군국주의 야망이 그대로 쭉 이어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비록 전쟁에서 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재기해서 한국을 먹겠다, 점령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고개를 쳐들고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게 뭐 최근 년도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경제 불황에 들어간 이후에 더 심해졌죠. 그때부터 지배층이 혐한을 퍼뜨립니다.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혐한의 이제 배경이라고 봤을 때 혐한은 일본 대중 속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다. 즉 한국인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너무 쟤네들은 이상해, 싫어, 못됐어 이래서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한국인에 대한 왜곡, 그 다음에 편견 이런 것들을 조장하면서 생긴 건데 지금 한국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했죠. 여러모로. 그리고 시대도 바뀌어서 옛날에는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면 국민들이 이제는 다양한 매스미디어라든가 인터넷들을 통해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보를 계속 얻고 접촉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게 이제 생긴 거고 또 하나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에 이제 감동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생긴 거죠. 원래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하죠. 언제부터 그랬냐면 5,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일본의 소위 문화라는 것은 한국을 통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문화를 전파해주는 나라였고 일본은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 후진국이었어요. 그런 어떤 문화적 열등감 같은 게 일본한테 상당히 많았고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는데 그 문화적 우수성 이런 것들을 애써 부인하다가 혐한으로 이제 그게 좀 약화되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한국 문화는 일본에서만 평가받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소위 한류라는 것이 전 세계를 막 유행하니까 일본인들이 더 이상 편견을 붙들고 한국의 우수성, 한국 문화의 우수성 이런 걸 부정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쪽에서 특히 이제 혐한이 많이 약화됐죠. 신간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의의 문제는 예전부터 큰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2010년에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죠. 그 이유는 19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해졌고 그 결과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정의, 즉 평등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의 관계에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의가 곧 평등이고 평등이 곧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평등이 정의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를 경과하고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던 한국인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비상이 높아진 게 2010년에 정의열풍으로 나타났었죠. 근데 그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정의가 좀 왜곡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공정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한국 사회가 바뀌어왔습니다. 근데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것은 사회 정의를 얘기합니다. 즉 집단주의적 정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평등한 세상, 우리 모두 다 공정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꿈꾸는 게 정의거든요. 그게 사회 정의죠. 그러려면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꿔야 돼. 이게 사회 정의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고 개인 간 관계가 나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하죠. 개인 이기주의화 돼서이기도 하고 또 개인화 되면서 무력감이 심해져서이기도 하고 어쨌든 야, 이 체제나 시스템은 못 바꿀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때부터는 개인 간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체제는 못 바꿔. 오징어 게임은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러면 오징어 게임을 할 때 규칙이라도 좀 공정하게 적용해서 내가 억울하게 탈락되지 않도록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바로 이제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정은 좀 개인주의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 간 경쟁에서의 정의죠. 그래서 이걸 쪽으로만 관심이 좀 쏠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전체로 바꿔서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에 산다 이런 목표를 포기하고 내가 경쟁에 치여서 지금 너무 살기 힘든데 여기서 규칙까지 불공정하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 간 경쟁에서 공정한 규칙을 적용해줘 라는 쪽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축소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결과적으로 더 부정해진 거죠. 개인 간 경쟁과 개인 간 공정만 따지니까 사회를 바꾸려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정의의 본래 의미를 좀 찾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정의 실현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내란도 부정이죠. 그래서 내란범들을 좌절시키고 내란을 좌절시키고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것도 정의입니다. 근데 그 정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회 대개혁의 핵심은 뭐냐? 바로 평등이고요. 이 평등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곧 정의를 요구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시대의 화두도 역시 미완의 정의를 완성하는 것으로 쏠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신간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좀 다루면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 왜 예전에는 정의 하다가 요즘 청년들은 공정만 얘기하게 됐을까? 그걸 청년들한테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뭔가 있었을 텐데 문제가 그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좀 파헤치고 또 나이 든 세대는 도대체 그들은 무슨 정의를 외치는 걸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왜곡 변질되었는가? 능력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정의로 봐야 되고 어떤 사회를 지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 이후에 한국 사회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도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또 중국 사람들이 많더만요. 중국말이 사방에서 들리고. 그래서 홍대 근처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 한국에 오는 외국인의 수가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왔을 때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는 것 꼽으라 그러면 일단 한국인들이 몰려다니는 거를 제일 놀라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미국 교포,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오신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적응이 안 되고 놀란 게 뭐냐? 그랬더니 밥 먹는 문화.
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미국은 점심시간이 되면 알아서 먹는데요, 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요. 남이 뭐 어떻게 먹든. 근데 한국은 점심시간이 됐는데 직장에 취직했을 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다는 거죠. 아니 밥을 혼자 먹으러 가면 되지 왜 갑시다 그러지? 그때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우르르 가더라는 거죠. 왜 처음에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몰려다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밥 먹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인들은 그냥 숱하게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또 뭐 노래방 갈 때도 몰려가, 뭐 게임방 갈 때도 몰려가. 그래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떼거리 문화, 좋게 얘기하면 집단주의, 이거를 외국인들이 상당히 놀래고요. 한국인들은 모여다니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나가는 거. 화장실에도 가고 밖에도 나갔다 오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같으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만 해도 그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다가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놓으면 거의 뭐 90% 넘게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미국 사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좀도둑이 이렇게 많이 왔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그냥 옆에 있는 일반인이 가져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좀도둑만 있으면 운의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그걸 보는 순간 가져가기 때문에 도난이 거의 90% 이상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도 그 순간에 도둑이 되는 건데요. 한국인들은 그런 일은 없어요. 한국인들이 혹시 도둑질을 당하더라도 그건 진짜 도둑놈이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안 훔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뭐 횡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꽁꽁 숨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식탁에도 막 마음대로 놓고 다니기도 하고 택배가 와도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나라. 근데 외국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도덕 수준이 높다, 이거 이제 놀라고요. 요거는 어떤 분들은 CCTV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도덕적으로 우수하다는 거는 고대 문헌부터 나와요. 외국인들의 평가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갑자기 생겨서 CCTV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생긴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한국인들이 주변에 비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도덕성이 상당히 우수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과이겠지만 치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의 치안을 칭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밤에 길을 갈 때 그나마 이제 으슥한 데 가면 무섭죠. 특히 여성들은. 여전히 한국은 치안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대로변 이런 데서는 거의 걱정할 게 없어요. 적어도 치안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위 정부기관의 통제를 잘 따르는 편이에요, 한국이. 그것도 무서워서 따르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러시아 사람, 외교관인가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구한말인 것 같은데 자기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되게 문화적이고 질서정연한데 관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 정도밖에. 그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근데 자기네 나라 같으면 그 정도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거든요. 막 산적에 도적에 뭐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관의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고, 왜냐하면 경찰 인력이 딸리니까 거의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관리가 없는데도 질서 잘 지키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높게 평가하면서 칭찬하는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어떤 치안 문제에 있어서 꼭 관이 경찰을 많이 동원해서 배치를 해서 잘 지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치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뭐 최근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공중 화장실이 많지 않다 그럽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종로상가나 이런 데 갔을 때 지하철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짜증났을 때가 많아요.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유럽이 그렇대요. 공중 화장실이 중요한 자리에 있긴 있는데 돈 내고 가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다 열려있는 곳이 별로 없답니다. 지하철처럼 싹 열려있고, 심지어 한국은 좀 큰 건물은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것도 놀랍지만 그 화장실이면 더러울 것 같은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래서 어떤 지하철, 새로 만든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진짜 제가 봐도 대단히 깨끗하거든요. 근데 외국 화장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 청결도 상당히 좀 있죠. 일각에는 있죠. 씻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러운 거 싫어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청결 문화, 특히 화장실 같은 문화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놀라는 대목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만 더 꼽자면 조금 한국을 깊이 있게 관찰한 사람들 또는 한국인과의 접촉이 좀 오래된 사람들은 그걸 꼽는 거죠. 한국인들이 친절하고 개방적이다, 마음이 열려있다, 그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놀라워하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무슨 가수가 있습니다. 폴포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문에 쓴 글을 제가 언제 한번 봤더니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하고 술을 한두 잔 먹고 뭐 한 두 번째인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얘기가 약점 잡힐 만한 얘기들도 많다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이용해서 그 사람을 괴롭힐 때 쓸 수 있는 얘기들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놀랐답니다. 미쳤나 이 사람들이. 근데 일본에 갔을 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대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또 자주 오다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두 번만 술 먹으면 그냥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는. 처음에는 참 이상했는데 나중에는 되게 좋더라. 가까워질 수 있고 깊이 있게.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호의적이고 그런 점에 외국인들이 칭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시위에도 약탈, 방화가 없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본 한국의 국민성은 무엇인가요? 뭐 외국인들이 뭐 거대한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면 의뢰히 그 사람들은 약탈이나 방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죠. 실제로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큰 규모의 시위가 있을 때 그 상점 때려 부수고 약탈하는 장면 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한국은 놀랍게도 그 규모로 치면 외국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주 벌어지죠. 그런데 범죄가 없어요. 약탈, 방화, 뭐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축제를 하는 듯한 시위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인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주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주의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우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업된다 그럴까요? 그때 제일 행복해요. 행복감을 느껴요. 자, 근데 처음에 시위를 하러 나갈 때는 분노에 차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우리를 괴롭혔던 독재자 내가 이번에 가서 막 불질러 버릴 거야, 다 태워버릴 거야,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갔더니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구호를 외쳐요. 그 순간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죠. 자,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면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낄까? 환희, 희망, 뭐 기쁨, 뭐 하여튼 긍정적인 정서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 순간에는 집에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 적개심 다 사라지고 긍정적 정서가 대치를 하죠. 그래서 한국은 우리를 이룬 시위대, 규모가 큰 시위대가 형성되면 사람들이 그 시위 현장을 긍정적 정서가 지배하게 돼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기분이 좋은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 범죄도 화났을 때 저지르는 쪽이죠, 보통.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뭐 만나서 기분이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서로 싸우고 때리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 정서에 기반한 도덕적 고양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대규모 이 집회에서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옛날부터 그랬어요. 동학혁명 때도 동학군이 거기를 해방시켜서 뭐 거대한 군중이 이제 자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범죄가 줄었습니다. 또 광주 민중들이 80년대 해방시켰을 때도 범죄가 사라졌죠. 왜? 우리가 됐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무슨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들은 그런 거대한 규모의 시위와 집회를 했을 때 기분이 정서가 고양되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적 성향을 보입니다. 즐거워하는 성향. 그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서로 또 뭐 밥 챙겨주고 물건 챙겨주고 위해주고 이런 정서가 지배해요. 따라서 폭력 시위를 하기란 어렵죠. 그래서 뭐 한국에도 옛날에는 폭력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진압하는 쪽이 너무나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전투경찰이라든가 백골단 같은 쪽에서 최루탄을 쏘고 직격탄을 쏘고 막 몽둥이를 때리고 이러니까 이쪽도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강목을 들거나 화염병을 만들거나 했던 것이지 그런 게 없을 시 한국인들은 폭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놀라지만 그것은 민족성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인들은 전문가죠. 시위 전문가예요. 좀 속된 말로.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한국인들이 봉기를 많이 일으키는 민족인데요. 이제 거의 봉기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조금만 수틀린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전통이 연연히 면면이 이어져 가지고 한국전쟁 이후에만 해도 벌써 여러 차례 국민항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갈아치운 대통령만 해도 기본적으로 3명. 이승만 쫓아냈고요. 박근혜 탄핵했고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쫓아낸 대통령까지 치면 더 많죠. 사실상 박정희나 전두환도 국민항쟁 때문에 말로가 비참하게 됐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와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소위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이고 또 68혁명의 나라라고 유럽의
유럽에서는 잔뜩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데 그 프랑스조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민항쟁으로 정권 교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8 혁명 때 정권 교체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프랑스가 한국에 와서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벌써 대통령 여러 명 갈았다. 박근혜 얼마 전에 탄핵했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했어. 그럼 프랑스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오랫동안 끊임없이 삭감을 국민항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해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점점 다 발전합니다. 데모가. 뭐 처음에는 좀 조악하고 거칠고 이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들도 세련되게 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노하고 쌓이는 거예요. 끝났을 때 쓰레기 남으면 안 좋더라. 이제 쓰레기 치우고 들어가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집회가 끝나면 전문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숙달된 경험자들, 전문가들의 이제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 높은 시위 문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고방식에 어떤 특징이 자리 잡았나요? 이 단기간의 그 산업화나 민주화가 일단 긍정적으로 한국인한테 미친 영향은 자부심, 그 다음에 자신감, 이런 것들을 고양시킨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너희들은 조건 못 바꿨잖아, 한 번도.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벌써 몇 번째 바꿨냐. 우리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많이 바꿔서.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 나름대로 스탠에도 포함되는 경제 선진국을 만들어냈다라는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뭐 못하겠느냐 하는 속에 이게 이제 긍정적 영향인데, 이제 부정적 영향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경제 발전과 좀 관련이 되는데요. 이 경제가 고도 성장한 건 맞는데 그게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해지는 쪽으로의 고도 성장이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쪽으로의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이후엔 더욱 그러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갖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개인이기주의가 극도로 심해진다든가, 불안수준이 높아진다든가, 정신건강이 악화된다든가, 이런 점들은 안 좋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불신도 심해지고 조급증도 생겨서 막 안달을 내고 뭐 빨리빨리 못하면 그것도 이제 불안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동시적으로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감의 기초에서 방향을 잘 잡아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 또는 뭐 그로 인한 인간관계 악화, 이런 것들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쪽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다면 그 노선을 좀 바꿔서 이제는 불평등을 줄이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의 기초에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